오늘 이야기의 주인공 캐시 베렛은 워싱턴주의 모지스 레이크라는 곳에서 태어났어요. 1989년 9월 15일생이었고요. 위로는 오빠 한 명이 있었는데요. 이 캐시네 부모님이 모지스 레이크에서 건초 농장을 하나 운영하고 계셨거든요. 그래서 캐시도 어렸을 때부터 부모님을 돕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트랙터도 몰게 되고 또 무거운 건초 더미들도 거침없이 나르게 될 정도로 농장 일에 되게 익숙해지게 됐죠. 근데 이제 한 달에 한 번씩 농장에 비료도 살포하고 농약도 뿌리고 해야 되니까 농업용 항공기가 캐시네 농장에 뜨곤 했었는데 그게 어린 캐시의 관심을 확 사로잡은 거예요. 저런 항공기는 어떻게 몰까 하면서 되게 궁금해지다 보니까 나도 한번 멋지게 몰아보고 싶다. 이런 꿈이 생기게 됐어요. 그래서 고등학교를 마치고 나서는 지역 커뮤니티 칼리지의 비행 교관 양성 프로그램에 등록을 했는데요. 캐시가 비행에 소질이 좀 있었나 봐요. 그 어렵다는 파일럿 자격증을 20살이 채 되기도 전에 따게 됐고요. 그 이후에 무사히 프로그램을 졸업하고 비행 시간을 쌓기 시작했는데 지금 어떻게 보면 20대 초반, 중반이라는 어린 나이에 본인이 원했던 파일럿이라는 그 직업에 점점 더 가까이 다가가고 있는 상태였기 때문에 주변에서 다들 부러워하기도 하고 또 가족들한테도 역시 내 딸 이러면서 축하도 받고 하면서 여기저기서 많은 지지를 얻고 있었단 말이에요. 하지만 왠지 모르게 캐시는 마음 한쪽이 텅 빈 느낌이었어요. 그래서 2015년 캐시가 26살일 때 온라인 데이팅 사이트에서 한 남자를 만나게 되는데요. 패트릭 프레이지라는 이름을 가진 남자였어요. 캐시보다 3살이 많은 29살이었고요. 근데 캐시가 이 패트릭을 보고 뭔가 좀 운명이라고 느낀 게 그 프로필에 보면은 사진이랑 자기소개 같은 거를 딱 적어 놓잖아요. 근데 패트릭 프사가 일단 카우보이 모자를 쓰고 있는 사진, 그리고 본인을 뭐라고 소개했냐면 아웃도어 활동을 좋아하는 전형적인 아메리칸 카우보이 스타일의 남자, 뭐 이런 식으로 적어놨어요. 뿐만 아니라 자기 농장도 소유하고 있으면서 주로 하는 일이 말발굽을 관리하고 말굽에 붙이는 쇳 조각 같은 거 있죠. U자형. 그거를 편자라고 부르더라고요. 그 편자를 붙이는 일을 하는 사람이었어요. 그러니까 농장주의자, 말발굽 관리사라고 할 수 있겠는데 이 캐시도 어렸을 때부터 농장 일을 하면서 자랐잖아요. 그래서 이 둘 사이에는 농장 라이프 스타일이라는 엄청난 공통점이 있었기 때문에 대화를 시작하고 얼마 안 돼서 두 사람은 서로 호감을 갖게 됐죠. 근데 딱 하나 걸리는 게 뭐였냐면 캐시는 워싱턴주, 패트릭은 콜로라도주에 산다는 거였어요. 거리로만 따져본다면 약 1200km, 비행기로 가도 무려 2시간 30분이 걸릴 만큼 둘이 사는 곳이 조금 많이 떨어져 있다는 게 약간의 걸림돌이라고나 할까? 근데 이제 막 불붙기 시작한 사람들을 거리 따위가 어떻게 맞겠어요. 두 사람은 장거리 연애를 시작하게 됐고 한동안 그렇게 서로를 보러 왔다 갔다 하는 날들이 이어졌어요. 물론 초반에는 괜찮았죠. 하지만 점점 관계가 진전되다 보니까 캐시가 패트릭이랑 좀 더 가까운 곳에 살고 싶은 마음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패트릭이 살고 있는 콜로라도로 이사를 하기로 하는데요. 참고로 이때 두 사람은 이미 약혼을 한 상태였어요. 근데 둘이 한 집에서 같이 살려고까지 계획하지는 않았고요. 패트릭은 자기 가족들이랑 플로리선트라는 지역의 농장에 살고 있었기 때문에 캐시는 패트릭이 사는 곳에서 20분 정도 떨어진 우들랜드 파크라는 곳에 자리를 잡았어요. 또 이사를 한 지 얼마 안 돼서 좋은 소식도 들려왔는데요. 바로 캐시가 비행 교관으로서 새롭게 일을 시작하게 된 것뿐만 아니라 연애를 시작한 지 2년쯤 지난 2017년에는 두 사람 사이에 토끼 같은 딸도 태어나게 되는데요. 캐시는 너무너무 기뻐했죠. 뭐 모든 엄마들이 그러하겠지만 캐시는 이제 막 세상에 나온 이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어린 딸에게 부족함 없는 최고의 세상을 만들어주고 싶었어요. 그렇게 시간이 흘러서 2018년 11월 22일. 이날은 미국에서 제일 큰 명절인 땡스기빙 데이, 추수감사절이었는데요. 아침 9시쯤에 캐시는 워싱턴주에 살고 계신 엄마 셰릴한테 명절 인사도 할 겸 전화를 걸었어요. 안부도 묻고 뭐 이런저런 밀린 얘기도 나누면서 캐시가 엄마한테 내가 땡스기빙 음식을 만들긴 했는데 좀 더 필요할 것 같아서 이따가 장을 한 번 더 보러 가야 될 것 같다. 그래서 엄마 셰릴도 그래 잘 다녀오라고 그리고 명절 잘 보내라고 하면서 전화를 끊었죠. 그리고 몇 시간 뒤에 캐시는 엄마한테도 말했듯이 장을 보러 마트에 들렀고요. 1살짜리 딸이랑
같이 마트 안에 들어서는 모습이 마트 안의 CCTV에도 포착이 됐는데요. 살 거 다 사고 마트를 나온 시각은 오후 12시 27분쯤. 그리고 여러분이 지금 보시는 이 CCTV 속의 캐시의 모습은 캐시가 실종 전에 마지막으로 목격됐던 모습이기도 해요. 캐시의 실종을 가장 먼저 알아차린 건 캐시 엄마 셰릴이었는데요. 사실 땡스기빙 이틀 뒤에 셰릴이 폰을 사용하다가 뭐를 잘못 눌러서 실수로 캐시한테 전화를 건 적이 있어요. 근데 신호음만 가고 안 받았다가 조금 뒤에 바로 캐시한테 문자가 오는 거예요. 자기가 내일 연락하겠다고. 그래서 그런가 보다 하고 넘겼는데 하루가 지나고 이틀이 지나도 얘가 연락이 없는 거예요. 근데 캐시가 지금 애기도 키우고 뭐 일도 가야 되고 바쁘니까 까먹었나 보다라고 생각을 했죠. 그런데 이게 10일이 넘어가니까 셰릴이 뭔가 이상하다는 걸 느꼈어요. 그래서 아들이자 캐시 오빠인 클린트한테 먼저 전화를 걸어서 혹시 요 근래에 캐시랑 연락한 적이 있냐고. 근데 클린트가 아니 연락받은 적 없다고. 그 말을 들으니까 엄마가 더 불안해져가지고 전화를 끊고 바로 캐시 약혼자인 패트릭한테 연락을 했어요. 근데 패트릭이 전화를 받아서 한다는 말이 사실 저희 헤어졌다고 그러는 거예요. 정확히 말하면 땡스기빙 날에 헤어졌고 캐시가 자기만의 시간이 필요하니까 어디 좀 떠나 있고 싶다. 그러는 동안 딸 좀 부탁한다고 해서 딸을 데리러 캐시 집에 들렀는데 그때 캐시의 얼굴을 본 게 마지막이고 3일 뒤인 11월 25일에 둘이 마지막으로 문자를 나눈 것을 끝으로 둘 사이에 따로 연락은 없었다고 알렸는데요. 근데 셰릴이 좀 이상한 게 땡스기빙 날 아침에 셰릴도 캐시랑 통화를 했었잖아요. 근데 그때 캐시가 뭐 헤어지고 이런 거에 대해서 아무런 언급을 안 했거든요. 그래서 뭔가 좀 말이 안 되는데? 라고 생각하면서 그러면 캐시가 잘 있나 좀 집에 가서 확인을 해주면 안 되겠냐고 패트릭한테 부탁을 했더니 패트릭이 그게 가보려고 노력은 해보겠는데 제가 지금 할 일이 좀 있다. 말들도 케어해야 되고 농장 일도 해야 되고 뭐 그런데 가볼 수 있으면 가보겠다 이러고서 전화를 끊었어요. 그 뒤로 패트릭의 연락은 오지 않았고요. 이 말은 결국 캐시 집에 가지 않았다는 뜻이겠죠. 기다리다 못한 셰릴은 캐시가 살고 있는 우들랜드 파크 경찰서에다가 전화를 걸어서 캐시가 잘 있는지 확인 좀 해달라고 요청을 하게 돼요. 그래서 그날 오후에 경찰이 출동하면서 캐시가 지금 연락이 안 되는 상태니까 캐시의 약혼자로 되어 있는 패트릭한테 전화를 걸었어요. 혹시 알고 있는 거 없냐고. 이때도 패트릭은 셰릴한테 말했던 그대로 경찰한테 얘기를 해요. 둘 사이의 관계가 정리된 건 땡스기빙 데이. 마지막으로 캐시를 본 것도 땡스기빙 데이. 캐시가 혼자 어디론가 떠나고 싶다고 해서 딸도 챙길 겸 자기한테 캐시 소지품들이 좀 있어서 그거를 교환하려고 캐시 집 앞에서 만나서 다 전해준 다음 자기는 딸이랑 같이 부모님 댁으로 돌아갔다. 그 이후로는 모른다. 근데 경찰들이 막상 캐시 집에 도착하니까 캐시 차도 집 앞에 세워져 있고 또 집 안에 들어갔더니 우리 평소에 매일매일 쓰는 아이템들 있죠. 뭐 일상복이라던가 화장품들도 그냥 그대로 놓여져 있는 거예요. 아니 혼자만의 시간을 갖고 싶다고 떠난 사람 치고는 되게 아무것도 챙겨간 게 없어서 확실히 수상하기는 한데 또 그렇다고 집안에 뭐 타살의 흔적 같은 것도 이렇게 훑어봤을 때는 뚜렷하게 찾아볼 수가 없었기 때문에 일단 수사팀은 캐시를 실종 케이스라고 보고 수사를 시작하기로 결정을 내렸어요. 그래서 제일 먼저 캐시의 핸드폰 기록을 살펴봤죠. 마지막으로 캐시 폰 신호가 잡힌 건 25일, 그러니까 땡스기빙 데이 3일 후였는데 이 폰의 위치가 어디로 나왔냐? 되게 뜬금없는데 여기 우들랜드 파크에서 약 1300km나 떨어진 아이다호주의 구딩이라는 도시에서 잡혔어요. 이곳 이름을 잘 기억해 두세요. 여기는 캐시가 아무런 연고도 없고 뭐 일적으로도 아무것도 엮인 게 없는 곳이었어요. 그래도 우들랜드 파크 경찰은 구딩 경찰에게 캐시의 수색 협조를 요청했고 구딩 경찰도 캐시를 찾아 나섰지만 그 근방에서 캐시의 모습은 발견되지 않았죠. 그러는 동안 콜로라도 수사국과 FBI 역시 이 사건에 도움을 주기 위해서 합류를 했는데요. 이들이 가장 먼저 한 일은 패트릭의 핸드폰 확보, 그리고 캐시 집 주변에 대한 본격적인 수색이었는데 이 소식을 듣고 저 멀리 워싱턴주에서 캐시 엄마 셰릴,
그리고 오빠 클린트 역시 콜로라도에 도착을 했고요. 가족들 역시 수색을 도울 겸 캐시의 집안 이곳저곳을 살펴보기 시작했죠. 근데 캐시 오빠 클린트가 화장실 변기 뒤편에 혈흔이 묻어있는 걸 발견을 한 거예요. 그래서 즉시 화장실에 루미놀 테스트를 진행해 본 결과 화장실의 모든 곳에서 혈흔이 발견됐어요. 모든 곳. 그러니까 변기를 비롯해서 화장실 천장, 문손잡이, 수건거리 등등 정말 말 그대로 모든 곳이 혈흔 천지였던 건데요. 혈흔 검사 결과 그것의 주인공은 캐시로 밝혀졌어요. 이뿐만이 아니라 거실 TV나 소파에서 누군가가 그 표면을 깨끗하게 닦으려고 한 흔적들 또한 포착이 됐고요. 현장에서 캐시의 것이 아닌 2개의 다른 DNA도 발견됐는데요. 하나는 남자, 그리고 나머지 하나는 여자의 것이었어요. 이렇게 제3자의 DNA까지 발견이 됐으니 이 사건은 실종에서 살인사건으로 방향을 틀게 됐죠. 그와 동시에 패트릭의 핸드폰 통화 기록, 문자 기록을 살펴보던 수사팀도 수상한 점 하나를 발견했어요. 땡스기빙 전후로 패트릭이 한 특정 번호랑 굉장히 여러 번 통화를 주고받은 기록이 나왔던 건데요. 이 지역 번호가 콜로라도 지역 번호가 아니었기 때문에 어딘가 알아봤더니 아이다호의 구딩 지역 번호로 나오는 거예요. 구딩 기억하시죠? 캐시 핸드폰 신호가 마지막으로 포착된 곳? 아니 캐시 폰이 아무 연고도 없는 아이다호의 구딩에서 신호가 잡힌 것도 이상한데 하필이면 패트릭이 아이다호의 그 많고 많은 도시 중에서 구딩에 살고 있는 사람을 알고 있다? 이거 좀 냄새가 나죠? 수사팀은 곧바로 패트릭과 전화통화를 주고받은 그 번호를 추적했고요. 그 결과 번호의 주인은 크리스탈 리 캐니라는 한 여성으로 밝혀졌어요. 수사팀은 크리스탈에게 전화를 걸어서 패트릭이라는 사람을 아느냐, 둘이 어떤 관계냐, 마지막으로 패트릭과 만났거나 통화한 적이 언제냐, 이런 것들을 물어봤는데요. 크리스탈이라는 여성이 말하길 패트릭과 나는 그냥 농장의 말 몇 마리를 공동으로 소유한 비즈니스 파트너 관계다. 그리고 언제 마지막으로 패트릭을 봤는지까지는 기억이 안 난다고 대답했어요. 근데 수사팀이 계속 쪼니까 조금 기억이 난다고. 패트릭한테 자기들 같이 하는 비즈니스 관련해서 돈을 받아야 할 게 있어서 땡스기빙 이틀 후인 11월 24일 날 밤에 차를 끌고 아이다호를 출발했고 25일 날 아침에 콜로라도에 도착을 했대요. 참고로 운전해서 오면은 한 11시간에서 12시간 정도 걸리는 거리예요. 근데 막상 패트릭을 만나니까 패트릭이 돈이 없다고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길로 다시 차를 몰고 12시간 걸려서 아이다호에 도착을 했대요. 그게 마지막으로 패트릭을 본 날이다. 아니 근데 이분들은 폰뱅킹 시스템을 잘 모르시나 봐요. 이때가 지금 2018년인데 돈을 받으려고 10시간, 12시간 걸리는 거를 왔다 갔다 하는 차력이 참 대단하다고 해야 할지 뭐라고 해야 될지. 아무튼 수사팀이 그러면 캐시 베렛이라는 사람을 알고 있느냐 했더니 그 사람 실종됐다던 사람 아니냐, TV에서 본 게 다다 하면서 전혀 모르는 사람이라고 크리스탈이 대답을 했죠. 그렇게 전화를 마치고 나서 수사팀이 크리스탈이 어떤 사람인지에 대해 좀 더 알아봐야 할 필요성을 느껴가지고 좀 파보니까 크리스탈한테는 일단 남편이랑 2딸이 있었어요. 근데 얼마 전에 남편이랑 이혼을 했다는 거를 알게 됐죠. 그래서 이제는 전 남편이 된 체드라는 사람한테 연락을 해서 크리스탈에 대해서 물어보게 됐어요. 근데 전 남편이 아주 전화 잘하셨다고 하면서 고급 정보들을 막 쏟아내기 시작했는데요. 비즈니스 파트너일 뿐이라는 크리스탈의 말과 다르게 전 남편 체드의 말에 따르면 크리스탈과 패트릭은 2006년부터 알고 지낸 사이고요. 둘이 사귀었다가 헤어졌다가 띠부띠부를 몇 년이나 이어왔는데 크리스탈이 체드랑 결혼한 뒤에도 그리고 2016년에 패트릭과 캐시가 만나기 시작한 뒤에도 둘의 만남은 계속 이어졌다고 해요. 또한 체드는 크리스탈이 최근에 좀 수상한 점이 있었다면서 11월 24일과 25일 날 이날 크리스탈이 자기랑 같은 아이다호에 사는 친구들을 만나러 간다고 했었대요. 근데 얼마 전에 자기한테 고백을 하더라는 거예요. 사실 그거 거짓말이고 그때 자기 콜로라도에 있었다고. 그러니까 크리스탈이 수사팀한테도 말했듯이 실제로 콜로라도에 간 건 맞았나 봐요.
뭐 진짜로 돈을 회수하기 위해서 갔는지까지는 아직은 모르지만. 그리고 12월 4일에는요. 크리스탈이 체드한테 뜬금없이 연락해서 자기 핸드폰이 갑자기 사라졌는데 새 폰 좀 같이 사게 같이 가줄 수 있냐고 물어보기도 했대요. 참고로 이 12월 4일은 수사팀이 패트릭의 폰을 수거해간 날이기도 해요. 그리고 결정적으로 크리스탈이 그 수사팀의 전화 이후로 굉장히 눈에 띄게 불안해하기 시작하더라라고 전했죠. 수사팀은 크리스탈의 전 남편에 이어서 크리스탈의 절친들과도 연락이 닿았는데요. 그 중에 한 명이 굉장히 충격적인 이야기를 하나 해주게 돼요. 바로 10월 22일 날에 크리스탈한테 전화가 와서 받았더니 크리스탈이 막 울면서 뭐라고 했냐면 패트릭이 나보고 자기 애기 엄마, 그러니까 켈시를 좀 없애주라고 하더라. 이런 무시무시한 얘기를 친구한테 털어놓은 적이 있었다는 거예요. 친구의 이야기를 다 들은 수사팀은 크리스탈과의 인터뷰를 정식으로 요청했고요. 얼마 뒤에 변호사를 대동하고 나타난 크리스탈은 자신의 이야기를 들려주겠다며 이야기를 시작했고요. 여기서부터는 크리스탈의 주장이에요. 크리스탈의 전 남편 체드가 수사팀한테 알려줬던 것처럼 패트릭과 처음 만났을 때부터 로맨틱한 관계였다는 거, 그리고 둘이 만났다가 헤어졌다가를 반복했다는 거 다 맞다고 크리스탈이 인정을 했어요. 근데 중간에 길게 연락이 한번 끊겼다가 2008년에 다시 연락이 닿게 됐다고 해요. 물론 본인은 그때 패트릭한테 약혼자랑 딸이 이미 있다는 걸 꿈에도 몰랐다고 하고요. 그리고 사실 켈시의 생사 여부는 수사팀이 찾아오기 전부터 이미 알고 있었대요. 왜냐하면 크리스탈 본인이 이 사건의 뒷처리를 맡은 장본인이었기 때문이죠. 크리스탈과 패트릭이 다시 연락을 시작한 지 얼마 안 돼서 패트릭한테 약혼자가 있다는 사실을 크리스탈이 알게 되자마자 패트릭은 켈시를 없애고 싶다고 고백을 했다는데요. 왜 없애고 싶냐? 애기 엄마라는 사람이 딸한테 그렇게 손찌검을 한다고. 그래서 누군가는 켈시를 없애야 한다. 이게 그 이유였다고 해요. 그래서 땡스기빙 2개월 전인 9월부터 패트릭 혼자 좀 다른 계획을 세우기 시작했는데 총 3가지 방법을 생각해냈대요. 근데 웃긴 게 패트릭이 내가 계획을 했으니까 행동은 크리스탈 네가 해라 이러면서 크리스탈이 하도록 부추겼다는 거예요. 뭐 협박을 받았는지 자발적으로 돕기로 한 건지까지는 잘 모르겠지만 크리스탈도 동의를 했는데요. 근데 이 방법들이라고 하는 것도 진짜 어이가 없는 게 그중에 하나가 뭐였냐면 켈시가 자주 먹는 커피에다가 나쁜 걸 섞어서 켈시가 마시게 하자였대요. 참고로 이 크리스탈이 간호사라서 약을 구하는 거는 그다지 어렵지가 않았는데 문제는 켈시랑 일면식도 없는 크리스탈이 그거를 켈시한테 직접 전해줘야 한다는 거였어요. 아니 생판 모르는 사람이 건네주는 거를 켈시가 접촉받아서 마실 거라고 생각했던 거 자체가 웃긴 게 이유 없는 호의는 없다고. 특히 미국에서는 거기에 뭘 집어넣었을지 모르잖아요. 그래서 설령 받았다고 해도 바로 쓰레기통으로 직행일 텐데 크리스탈이 일단 갔대요. 커피를 들고. 켈시 집 앞에 가서 똑똑 문을 두드려서 켈시랑 처음으로 마주하게 된 거죠. 그리고 뭐 자기가 최근에 여기로 이사를 왔는데 어쩌고저쩌고 하면서 커피를 건네주는데 성공하긴 했어요. 근데 다행히 그 안에 뭘 넣지는 않았대요. 크리스탈도 이 계획이 안 통할 거라는 거를 알긴 알았는지 진짜로 넣지는 않았는데 그러면 굳이 왜 갔느냐. 크리스탈의 주장에 따르면 켈시를 그냥 자기 눈으로 직접 보고 싶었대요. 왜냐면 하도 패트릭이 켈시가 자기 딸을 괴롭히고 어쩐다고 한다길래 정말로 그렇게 자식한테 몹쓸 짓을 할 만큼 나쁜 인성을 가진 사람인가 그 눈을 한번 들여다보고 확인해 보려는 의도가 컸대요. 크리스탈 말로는. 그리고 거기서 어떤 결론을 얻었는지는 모르겠지만 그 이후로도 캐시를 해하려는 2번의 시도가 더 있었어요. 근데 크리스탈이 2번 다 실패를 하고 말았죠. 그러니까 패트릭이 이제 안 되겠다고 자기가 직접 나서야겠다고 마음을 먹었다고 해요. 실행 날짜는 11월 22일 땡스기빙 날 오후에 패트릭은 캐시의 집을 방문했고요. 진짜 뜬금없이 게임 하나 하자고 캐시한테 제안을 했대요. 뭔 게임이냐면 눈을 가린 채로 여러 가지 종류의 향초 냄새를 맡고 어떤 향인지 맞히는 게임이었다고 해요.
그리고 캐시가 무방비한 상태에서 손으로 눈을 가리자마자 패트릭은 가지고 온 야구 배트로 캐시를 무자비하게 공격하기 시작했다고 해요. 근데 진짜 소름인 건 이 일이 벌어지고 있을 때 패트릭과 캐시의 1살짜리 딸이 바로 옆방에 있었다는 거예요. 아니, 옆에 딸을 두고 어떻게 그런 짓을 할 수가 있는지 진짜 이해가 안 가는데, 그렇게 29살의 캐시 베렛은 사망하게 됐고요. 캐시가 마침내 숨을 쉬지 않자 패트릭은 본인이 준비해온 검은색 큰 가방에다가 캐시를 넣고 차 트렁크에다가 가방을 실은 다음 그 길로 바로 집으로 돌아가서 아무 일도 없는 척 가족들이랑 땡스기빙 디너를 맛있게 먹었다고 해요. 그렇게 배부르고 등 따시니까 그 다음에는 크리스탈한테 전화를 걸어서 지금 바로 콜로라도로 와줘야겠다고. 여기 지금 난리도 아니니까 뒤처리가 좀 필요하다 이렇게 알렸다고 하고요. 그 말을 듣자마자 크리스탈은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바로 짐작을 했대요. 근데 일을 하고 있어서 바로 갈 수는 없었고 이틀 후인 24일날 밤에 일을 마치고 현장을 깨끗하게 치울 도구들을 챙겨서 자신의 차가 아닌 친구의 차를 빌려서 콜로라도로 향했어요. 친구 차를 빌린 이유는 뭐 장거리 운전 연비가 더 좋아서라나 뭐래나 아무튼 그렇게 12시간을 달려서 캐시의 집에 도착했고요. 청소를 싹 마친 다음에 다시 만난 두 사람은 이제 증거인멸을 해야 되니까 패트릭의 농장 뒤편으로 가서 거기서 청소에 사용됐던 도구들, 또 본인들이 입었던 옷들, 신발들, 그리고 마지막으로 캐시가 들어있는 가방까지 모조리 활활 다 태워버렸다고 해요. 이로 인해서 캐시는 시신조차 찾을 수가 없게 되어버렸죠. 그리고 여기서 끝난 게 아니라 크리스탈은 캐시가 멀쩡히 살아있는 척 꾸며야 되니까 캐시의 폰을 가지고 캐시 엄마랑 직장 동료한테 캐시인 척 문자를 보내기도 했고요. 아이다호에 캐시 지갑과 폰을 버리고 온 것도 본인이라고 자백을 했어요. 그리고 캐시네 집 화장실 변기 뒤편에 묻어 있었던 혈흔 자국 있잖아요. 그거는 자기가 일부러 남긴 거라고. 그래야 누군가가 이거를 발견해서 신고를 할 거고 덕분에 자기가 이렇게 협조할 수 있게 됐다라는 얘기까지 털어놓음으로써 크리스탈의 인터뷰는 끝이 났고요. 패트릭의 농장도 대대적인 수색이 이뤄졌어요. 근데 크리스탈의 말대로 이미 모든 증거를 태워서 인멸했기 때문에 찾을 수 있는 건 없었지만 패트릭이 켈시의 시신이 담긴 검은색 가방을 이 농장 뒤편에 이틀 동안 방치를 하고 있었거든요. 그 가방이 놓여져 있었던 위치를 탐지견이 냄새로 발견을 해서 마침내 패트릭은 2018년 12월 21일에 자신의 농장에서 캐시 베레스의 1급 살인 혐의로 체포 및 기소가 됐어요. 물론 패트릭은 무죄를 주장하면서 혐의를 전면 부인했고요. 패트릭의 깜빵 메이트 중 한 명에 의하면 이 패트릭이 재판을 기다리면서 제거 대상 목록 같은 걸 만들기도 했대요. 거기에는 캐시 엄마 셰릴, 그리고 크리스탈, 그리고 크리스탈의 전 남편 체드 등등 여러 이름이 있었다고 하는데 참 그런 걸 만들 시간에 자신을 좀 돌아봤으면 얼마나 좋았을까요? 아무튼 약 1년 후에 열린 패트릭의 재판 결과 패트릭은 1급 살인 유죄로 판결이 났고요. 종신형에다가 추가로 156년형의 선고가 내려졌어요. 그래서 남은 생을 쭉 교도소에서 보내게 됐는데요. 딱 하나 안타까운 건 패트릭이 계속 무죄를 주장하고 있기 때문에 굳이 캐시를 왜 죽여야만 했는지 그 동기가 아직까지도 밝혀지지 않았다는 점이에요. 그리고 크리스탈은요, 수사팀한테 다 털어놨잖아요. 사실대로 말하는 대가로 유죄 인정 협상을 받았기 때문에 증거인멸 혐의로만 징역 3년형을 선고받았어요. 근데 1년 후에 열린 항소심에서 그 재판을 맡은 판사가 3년형이 너무 길다고 18개월로 깎아줬어요. 그래서 2021년에 일찍 석방이 됐는데 이 크리스탈을 가지고 미국에서도 의견이 좀 갈리더라고요. 크리스탈이 재판에서 켈시를 구하지 못해서 죄송하다, 가족들한테도 사과드린다, 뭐 이런 말을 하기도 했었는데 크리스탈을 비판하는 입장에서는 물론 패트릭이 무서웠을 거다. 말을 안 들으면 다음에는 자기 차례일지 모르니까. 근데 사실 생각해보면 크리스탈이 캐시를 구할 수 있는 기회는 여러 번 있었다고. 패트릭이 그 말도 안 되는 방법들을 계획했을 때부터 본인이 그거를 직접 실행하기 위해서 캐시 집에 직접 방문할 때도 그렇고
12시간씩이나 운전해서 아이다호에서 콜로라도로 왔다 갔다 하는 그 패기와 열정으로 경찰에 신고 전화를 단 한 번이라도 했었으면 어땠을까. 정말 캐시를 구하고 싶은 마음이 있었다면. 이런 아쉬움을 드러내는 의견이 있는가 하면 동시에 이 크리스탈 역시 패트릭 같은 통제관 괴물한테 걸려서 조종을 당한 피해자다. 이런 의견도 있어요. 실제로 패트릭의 전 여자친구 중 한 명이 이 사건이 일어나고 나서 언론이랑 인터뷰를 했었는데요. 패트릭 자체가 속마음을 되게 잘 읽고 마인드 게임에 능했다고 해요. 그래서 사귀는 동안 정신적으로 좀 힘들었고, 기억에 남았던 패트릭의 모습 중 하나가 전 여친이 강아지를 키우고 있었는데 패트릭이 그 강아지한테 손찌검을 하는 걸 우연히 보게 된 거예요. 그걸 보고 '아 쟤는 생명에 대한 공감 능력이 아예 없다. 인터넷에서 본 사이코패스의 정의에 완전히 부합하는 인간이다.' 생각을 해서 그때 패트릭과의 관계를 완전 끊어냈대요. 따라서 패트릭이 이미 문제가 많은 사람이었기에 '크리스탈도 정신적으로 취약해질 수밖에 없었다.' 이런 동정의 시선도 있었다고 하네요. 오늘은 이렇게 크리스탈에 대한 미국 사람들의 복합적인 반응을 끝으로 안타깝게 목숨을 잃어야 했던 켈시 베렛의 이야기를 들려드렸는데요. 댓글로 어떻게 들으셨는지 의견 많이 남겨주시고 저는 다음 이야기로 찾아오도록 할게요.